샐러드 좋아하세요? 저 원래 죽 먹으면 다 먹어야 돼. 편히 드세요. 나 근데 이걸 두 이상 먹으면 샐러드로 배쳐야겠는데. 이걸로 배가 차다니요. 아닙니다. 올해 초에 바른미래당 가장 큰 목표가 워마드를 뭐 없애는 것이다 라든지 뭐 아니면은 모든 페미니즘은 아니지만 급진적 페미니즘이 문제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워마드 척결은 어떻게 돼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마드는 이제 경찰에서 이제 그 사람, 그 운영자나 이런 사람들을 그 수배할 거냐 이런 문제가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운영자 잡혔잖아요. 잡혔다면 운영자 특정됐잖아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특정됐다는 운영자가 강모 씨인데 저랑 강모 씨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여기서 뜬금없는 폭로를 하자면은 오마드 운영자 강모 씨 옛날에 저랑 같이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랑 하태경 의원이 그 특정된 사람 보고 얘가 왜 이러고 다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그 특정된 사람이 맞다면은 참 난감하다. 그래서 저희가 저와 그 강모 씨를 공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어요. 네, 수사에 협조해라.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특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회피해 나가는데 맞는지 모르죠, 뭐. 진재 위원장은 워마드 좋아하세요? 제가 워마드? 저는 워마드에 처음 들어간 게 그 성채 모독 사건 있었잖아요. 그 뒤에 하태경, 이준석 음란물 합성 사건도 있었는데. 몰랐네요. 그날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근데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워마드가 그렇게 큰 사이트가 아니거든요. 큰 사이트도 아니고 주류도 아니고 물론 워마드를 통해서 어떤 뭐 발언이나 의견을 내는 네티즌들이 있지만 그게 뭐 공적인 자리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일베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새누리당의 기반이 일베인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자꾸 이제 제가 이준석 최고위원께 당시에 화가 났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왜 자꾸 페미니즘과 워마드를 연결시킬까?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리고 워마드 성체모독 사건 그거 저질렀던 사람이 찾아보니까 남자더라고요. 남성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워마드를 때려잡자고 했던 이유 뭐냐면은 저는 페미니즘의 전체 분파 중에서도 걔네는 워마드는 레디컬도 아니지 뭐 또라이 페미니즘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페미니즘이나 성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어쩌면 민주당 지지자보다 더 오픈돼 있을걸요?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면 제가 민주당이 실제로는 보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그 퀴어 축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당신들은 퀴어 축제를 외국에 있는 거 보긴 봤냐? 아니면 어디 사진으로 그냥 보고 그런 거 그냥 무지개 사진 띄워놓고 그냥 축제하는 것 중에 극단적인 것만 보고 이거 따라하는 거냐? 제가 물어보곤 해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봤을 때 퀴어 축제는 전혀 느낌이 달라요, 한국이랑. 하버드에 다니면서 그 근처에서 보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스턴 지역의 퀴어 축제죠, 그러니까. 근데 보스턴이면 미국에서도 항상 민주당이 압승하는 가장 그 진보적인 뉴잉글랜드 주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동성결혼이 제일 먼저 합법화된 주거든요. 근데 그 퀴어 퍼레이드 보면은 퀴어 퍼레이드의 컨셉 자체가 뭐냐면요, 그쪽은 우리 나쁜 사람 아닙니다, 우리 머리 뿔 달린 사람 아닙니다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면은 그거는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보면은. 어떤 느낌이신데요? 우리는 다르다에 가까워요. 우리는 다르고 다름을 인정해라에 가까워요, 그거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컨셉의 차이라고 느꼈거든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거기에 다르다고 주장하는 면에 자꾸 주목하게 되니까 그런 사진들만 보도 되겠죠. 네. 예를 들어 뭐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기독교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좀 극단적인 분들 보면 나체 퍼포먼스 하는 분들 있고 해요. 근데 그걸 기독교의 상징처럼 만들어버리는 건 바보짓이잖아요. 퀴어 축제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이미지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느낌 들었고 최근에 이제 저랑 하태경 의원이 많이 건드렸던 여성 지원병제 이런 거 그러니까 군 가산점 문제 있어가지고 여성 지원병제 이런 것들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을 보면 오바마 때는 미국에서의 그 여성 운동이라는 거는 왜 여성은 전투병과에 근무할 수 없느냐 복무할 수 없느냐를 갖고 투쟁해가지고 오바마가 나중에 열어줬거든요. 거긴 징병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모병으로 가서 그래서 하태경 의원 저도 이제 한 게 뭐냐면 군 가산점을 살리려 그러면은 희망하는 여성도 어떤 종류의 복무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징병이든 모병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여성 지원병제를 하고 대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군 가산점이라는 게 남성한테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징병제로 대부분이 남성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희망하는 여성도 복무를 가능하게 하고 예를 들어 그 1년 반 사병 근무하면은 군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군을 복무한 사람 전반에게 주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정책 전환해 준다 한 게 그게 굉장히 좀 우리가 갖고 있는 하태경과 제가 갖고 있는 성평등에 대한 관점이고 뭐 그런 건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부패식 페미니즘. 그러니까 권리는 취하고 의무는 회피한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주장과 대립할 수 있는 지점이겠죠. 근데 아까 퀴어 문화 축제에 네. 대해서나 뭐 지원병제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전에 있는 차별의 구조를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없다라고 상정하고 제도를 제한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우리는 당신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거기는 다름의 문화가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가 거리를 걸어 다녀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세상? 물론 어딘가에서는 차별을 받고 폭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겠지만 어쨌든 대중문화 안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님을 병이 아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퀴어 문화 축제 바로 옆에 가보면 군복 입은 분들이 와서 막 북을 치신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라고 뭐 동성애는 정신병이고 당신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설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럼 그분들이 거기 가서 나는 당신과는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이제 제가 말한 보면은 대한민국에 그런 반응을 보일 사람의 비율은 저는 있다 보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제가 그 방송하면서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 이제 홍석천 씨인데 홍석천 씨에 대해 가지고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같이 이제 뭐 식당도 가보고 같이 뭐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이미 대한민국에서 그 한계는 대부분의 게 극복이 되어 가고 있고 세대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비율은 이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역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도 예를 들어 예전에는 영원한 갈등이라는 걸 극단적으로 이제 상정하고 다투는 일들이 많았다면은 요즘 2030 세대에서 저는 어떤 뭐 술자리에서라도 저 사람 전라도 사람이야, 저 사람 경상도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싫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대부분의 차별과 어쨌든 관념상의 어쨌든 그런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으로 해결된 지점도 있겠지만은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되는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지금 그래서 퀴어 문화 축제 하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결국은 그 시간을 좀 앞당기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에서 뭐 저는 뭐라 안 해요 그분들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근데 확실히 그 대중에게 작용하는 기작은 다르다 지금 단계도 다르고 저는 제가 기억나는 게 미국에 제가 대학 다니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매사추세츠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그래도 매사추세츠주가 원래 그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안착했던 곳이라고 그 기독교 청교도 교기가 굉장히 센 곳인데 그래서 거기 가면은 저녁에 술병 들고 다니면 잡혀가요. 그 정도로 청교도적 교리가 센 곳인데 어떻게 이게 통과되었고 앞으로 그럼 엄청나게 격렬한 반발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조용해가지고 더 놀랐어요 보면은.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앞에 이제 한 10년이고 20년이고 조금씩 그 우리는 다르지 않다를 쌓아온 그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동성 후보 관련 칼럼을 한번 기고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소개했던 일화가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진짜 수업을 너무 좋아했던 카터 에커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한국학의 권위자라서 한국말도 되게 잘하고 한국 역사의 권위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수업을 하다 갑자기 그 남성분이신데 내 남자친구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놀랐었죠. 근데 더 놀랐던 건 뭐냐면은 그 수업을 듣고 있는 모든 학생 중에 놀랐던 게 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게 스며드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보면. 삶 속에서요. 네, 스며든다는 생각했는데 그걸 겪고 나니까 저도 그 다음부터는 비슷한 말을 수업에서 들어도 스며드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지점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그게 우리는 다르다 형식의 그걸로 그냥 더 빨리 올 거라는 생각을 못 하니까 거기에서 약간 다른 방향을 더 선호하는 거겠죠 저는. 뭐 그분들이 하는 거 말릴 수는 없는데 그게 과연 그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닿기 위한 더 빠른 방법일까? 예를 들어 이런 건 비슷한 거죠. 태극기 부대는 진짜 본인들의 강렬한 사명감과 억울함으로 인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진짜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매주 시위하시고 열심히 하시지만은 그분들의 행동이 그럼 과연 일반적인 대중의 보수에 대한 관점을 더 낮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을까? 라는 거에서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르거든요. 뭐 그 사람들의 선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의지 뭐 그런 거 아니면 그 사람들의 그렇게 행동할 자유 같은 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보수가 더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신재희 위원장과 DGIT 문제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 동성혼 문제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는데 동성혼 문제가 합법화되면은 그 다음 단계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동성혼 법제화 이후에는 그럼 제가 그때 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스턴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동성혼 합법화된 이후에 바로 나왔던 게 뭐냐면은 그 무생물과 결혼할 권리. 그다음에 그거는 반려동물에게 상속할 권리 이거 나와요. 그다음에 반려동물의 상속할 권리는 뭐 저는 법적으로 따져볼 게 있다고 생각해요. 상속은 뭐 반려동물에게도 뭐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볼 거냐. 그거랑 저는 근데 동성혼이랑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동성혼 법제화 이후에 저는 가장 문제가 될 게 입양의 문제. 그 다음에 뭐 대리모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추후에 사회 제도적으로 좀 논의를 더 해봐야 될 문제고 동성혼 법제화가 뭐 전혀 급진적이거나 뭐 문제될 게 없는 사상이고 법 제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 더 나아가서 시민결합제도도 한국에 좀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결혼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사랑하는 사이 애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냥 친구여도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 그 다음에 여성, 남성, 뭐 혹은 여성 딱 1인 파트너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사람들이 결합할 수 있게끔 하는 가족 제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가능해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법제화하는 그 가능성이라는 게 생기는 지점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결국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의무 아닌 의무 또는 독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해방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그거는 법제화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인공자궁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막 그거에 따른 법적 문제나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되면 뭐가 법제화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 동성 결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제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아니 그러면은 여성과 남성이 결혼하는 거는 자궁 때문에 결혼하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공자궁 문제가 해결되면 동성혼 법제화가 가능할 거라고 하는 게 출산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자궁의 문제죠. 지금 왜냐면 지금은 예를 들어 출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개념이잖아요. 보면은 보호자가 필요하고 내가 실제로 뭐 예를 들어 8개월 9개월간의 임신 기간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자연적으로 보호자가 되는 개념인데 출산의 개념이 인공자궁이 생기면 달라진다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법적으로. 그쵸, 그렇겠죠. 제가 방송하다 보면 방송에서 은근히 랭킹이 매겨지는 영역이 뭐냐면은 출연료거든요. 네, 거기 지니어스 나오셨을 때 누구보다 더 받으셨어요? 그거는 원래 업계상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